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교수부 3부 시작합니다. 이번 순서는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 이동시켜준 두 분 모시고 박장재소 진행할 시간입니다. 박지훈, 장윤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지훈 변호사는 고향이 대구인데 네. 명절 때 내려갔다 오셨어요? 안 내려갔습니다. 예. 집에 있었습니다. 예. 서울 집에, 경기도 예. 집에. 예. 예.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절대 내려오지 마라. 그래서 하여튼 저는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무조건 가게 되면 5인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예. 그래서 또 방역 당국의 지침도 따를 겸 집에서 좀 쉬었습니다. 그 아내분하고 애들은 냅두고 혼자 갔다 오면 되잖아요. 그런 생각도 하긴 했는데 예. 제가 혼자 가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제가 결혼한 지 한 17년, 18년 정도 됐는데 명절을 연속으로 지난 추석부터 안 갔네요. 안 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좋아합니다. 좋아했습니다. 예. 그래요. 장 변호사님은 어땠어요? 저는 시댁이 지방인데 또 이제 저희 시부모님께서 내려오지 말라라고 아하. 이제 하셔가지고요. 근데 예. 그럴 때 한 3번은 되물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알겠다고 대답하고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계속 물어봐야 돼요. 계속 안 물어보고 저희는 한 5번 정도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화를 내시더라고요. 내가 무서워서 오지 말라는 기다. 오지 마라 제발. 요 말 들으면 안 가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쏟아지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들은 많이 걱정이 되죠 또. 아무래도 그러게 이런저런 이유로 이번에는 다음 추석 때는 좀 부모님 좀 뵀으면 좋겠네요. 그때는 아마 좀 백신 접종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판단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라고 여겨지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이르면 올해 6월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중대범죄수사청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건데요. 올 1월부터 이제 수사권에는 상당한 조정이 이미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이 6대 범죄 수사만 현재 검찰이 담당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경찰로 이관이 된 건데 이때 6대 범죄 수사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그리고 대형 참사 이렇게 중대 범죄로 국한이 돼서 현재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6대 수사도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별도의 청을 신설해서 이제 이관을 하겠다는 게 지금 여권에서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예. 근데 6대 범죄 수사는 검찰이 하고 나머지는 경찰이 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상 검찰이 경찰한테 넘겨준 수사는 사실 몇 개 없다. 마약 이런 것도 경제로 집어넣고. 그렇죠. 실제로 이 검찰 특수부서라든지 또 형사부서 중에 이제 직접 수사를 하거나 보안 수사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경제 범죄입니다. 일반 범죄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부패, 경제, 선거, 방산, 대형 참사 이 정도면 이제껏 하던 특수수사랑 맥락이 같기 때문에 예. 6대 범죄 이거를 통해서 예전에 했던 특수수사를 또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는 계속 되어 왔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되면은 중대범죄수사청이 꾸려지게 되면 검사의 수사권은 하나도 없게 되는 겁니까? 검사는 앞으로 수사하는 검사는 이제 볼 수 없는 겁니다. 예. 검사가 역할이 기소를 할 거고요. 기소해서 재판하는 걸 공소 유지를 합니다. 예. 공소 유지를 하고 영장은 이제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장 청구는 할 거예요. 예. 그리고 공익활동 원래 해야 되는 게 공익활동이 있어요. 뭐냐면 민법 이런 거 보면 성년 후견인 신청 이런 거 할 때 이 검사가 청구권자로 되어 있어요. 예. 공익활동을 이제 할 수 있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검찰이 갖고 있어서 기소할 시점에 수사가 잘못된 걸 알아도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고 자기 식구들이니까. 그렇죠. 안 네. 하죠 그렇게. 결국은 그냥 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이게 그 수사 공백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 바로 시작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예를 꽤 많이 합니다. 지금 공소청법도 있고요. 이 중대범죄수사처법도 통과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얼만큼 부칙에 유예를 두느냐가 문제입니다. 이미 검사 작성 피신 조서라든지 이런 것도 유예를 뒀기 때문에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2022년부터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유예를 많이 두게 되면 다시 국회가 바뀌었을 때 또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일단은 당장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는 조금 적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여권에서는 통과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고 이제 수사 공백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이 검찰청 규모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좁아지기 때문에 이 검찰청 인력을 넘겨가지고 수사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면 된다라는 또 논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르면 또 6월에 통과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검찰청 공소청에서 나와가지고 수사관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뭐 똑같은 거죠. 이름만 검사하다가 수사관으로 바뀌는 거고 지금 여당의 안은 유예 안 둔다 하더라도 굳이 수사 공백이 생기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언젠간 내조지하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난번 추미애 장관 시절에 이 6대 범죄수사처를 남겨놨기 때문에 미진한 개혁이다 이런 비판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갑자기 속도를 내는 이유는 결국은 그 윤석열 총장과 법무부가 관계가 삐걱거리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도 윤석열 총장의 자기 욕심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기득권을 다 뺏기게 생겼다. 이런 불만도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6대 범죄 부분에서는 검찰이 좀 많은 득을 봤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 결국은 6대 범죄로 한정된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검찰 내에서는 인식을 했었는데 예. 만약에 지금 이런 것처럼 완벽하게 분리가 돼버리면 6대 범죄도 검찰이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뭐 궁극적인 부분에서는 이 검찰청 내에서는 좀 반발이나 비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냥 근원적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1954년입니다. 예. 54년에 이 만들 때 이렇게 했던 것을 실제로 기소는 검찰이 하고 수사는 검찰이 아닌 다른 기관, 뭐 지금은 이제 수사본부라든지 자치경찰 등이 이제 하겠죠.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게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그리고 이제 수사와 기소를 한 기관이 갖고 있을 때 부작용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검찰이 계속해서 뭐 6대 범죄로 국한되더라도 수사권을 계속 갖고 있으면 일단 기소를 하려는 본능을 감출 수 없게 됩니다. 예, 이게 무슨 그렇겠죠. 말이냐면 특히 언론 주목도가 높고 뭐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수사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어쨌든 목표는 기소가 되고 예. 기소가 성공, 이제 불기소는 실패 이런 이분법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서 일단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한다는 이번 중대범죄수사청 아마 뭐 여론에서도 힘을 받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전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움직임 좀 살펴봐야겠네요. 그렇죠. 6월까지 입법 로드맵은 이제 작성이 돼 있는데 중간에 이제 선거도 있고요. 또 거기에다가 어떻게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또 그런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4월 7일 보궐선거 끝나면은 바로 이제 대선전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선거가 뭐 이거 알 수가 없 생물입니다. 예. 선거가 누가 이길지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대선이 지금 걸린 상황에서 입법으로 간다 쉽진 않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맞아 떨어져야지만이 입법 활동으로 갈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민주당 당내 대통령 경선이 9월 달에 있으니까 9월에 후보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로드맵은 6월 달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뭐 후보들의 생각도 뭐 좀 담아야 될 테고 여러 가지 네. 하여튼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지켜보고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호소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뭐 미국 하버드 대학의 로스쿨 교수가 뭐 아니다, 뭐 매춘부다 이런 식의 논문을 써서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예, 있는데 이 맥락에서 아마 이용수 할머니도 기자회견을 좀 자처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아예 ICJ 그러니까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의 영역으로 한번 넘겨보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촉구하는 형식의 기자회견을 한 건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국가 대 국가 간 소송은 이게 정부에서만 당사자 지위를 갖고 있어서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를 한번 국제사법기관에 맡겨보자라고 호소를 한 겁니다. 예. 전문에서 살짝 얘기했습니다만 그 하버드의 망원 교수 뭐 자금을 일본으로부터 받았다 연구 자금을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일본 측 교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건지도 저는 의문이기도 합니다. 일본 측 교수고 이번에 이 호소를 하면서 이용수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이 시켜서 한
미국 하버드 교수, 일본이 시켜서 거짓말한 미국 교수 이런 식으로 표현했거든요. 뭐 그게 바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뭐 이거는 학술적으로 가치도 사실 없을 뿐더러 증거도 당연히 없고요. 아마 일본 자금에 의해서 쓰여진 일본의 어떤 기획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미국 정치권 학계도 그 교수의 망언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던데 이 국제사법재판소로 간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이게 구속력이 있습니까? 일단 국가 간 그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는 기속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력이 있고 그 결론에 따라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판결까지 나올 수 있을까에 물음표가 쳐지는 이유는 예. 우리가 만약에 제소를 하더라도 일본이 반응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러니까 재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제소를 하더라도 일본이 대응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국제사회의 이슈로 좀 제기를 해보자라는 부분이 좀 강한 것 같고요. 다만 이 소송을 우리나라가 ICJ에서 했던 경험은 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거의 첫 선례가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실제로 제소에 이를지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안 받아들이면 그만인데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최근에는 또 우리나라 이게 보수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네. 극우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용수 할머니가 그런 표현도 안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가짜 위안부다 이용수는. 예, 그는 정말 몰상식한 어디 뭐 그 표현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일본의 주장과 똑같은 얘기를 네.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지금 할머니들이 이제 생존하신 할머니들이 몇 분 안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셨을 때 올바른 사과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93살, 93살, 95살 제가 그래 알고 있거든요.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예.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재판해봤자 일본이 사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국제재판소를 얘기한 걸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일본이 만약에 한번 해보자고 하면 올라갈 수 있어요. ICJ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한 번도 한 적은 없는데 최근에 WTO에서 일본 한번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또 2014년도 ICJ 가서 호주한테 뭐 고래잡이 관련해서 참패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저는 한번 해볼 만은 하지 않나. 올라만 간다면 한 번 또 증거 남기고 공개 변론 좀 해가지고 이거 다 밖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여자 배구 이야기입니다.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 학폭 논란인데 두 선수가 일단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만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일단 10년 정도 전의 일이기 때문에 뭐 형사적으로 처벌하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하죠? 예, 사실상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형사처벌은 불가능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학교폭력이라고 규정을 하지만 형법상은 뭐 폭행 내지는 그렇겠죠. 상해인데요. 폭행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5년으로 비교적 좀 짧습니다. 상해도 7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어렵고 그렇다면 뭐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도 한번 들여다볼 수는 있는데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사실 시효가 있습니다. 이 어떤 폭행 사실이 있은 지 10년 안에 그리고 폭행 사실을 안 지 3년 안에 이 두 요건을 충족시켜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그런 규정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으로는 구제를 받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잊고 싶은 기억인데 안 잊혀지죠. 이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들이 계속해서 뭐 TV에 나오고 이러니까 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있는 건데 정치권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체육계 인권보호 대책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는데 이거 어떤 겁니까?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껏 국민체육진흥법 관련해서는 체육을 하는 게 국위 선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국위 선양이기 때문에 스포츠 1등주의 약간 그런 폭력이 좀 미화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던 거거든요. 잘하는 친구들은 뭐 그렇죠. 애들 좀 괴롭혀도 좀 괜찮다. 때려도 뭐. 된다. 그거를 빼버렸어요. 아예 국위 선양 부분 빼버리고 예. 만약에 폭력이나 인권 침해 사건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 뭐 임직원이나 체육 지도자가 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좀 규정해서 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뭐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중학교 야구하는 중학교를 나왔어요. 예. 그래서 옆에서 항상 뭐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학교 학생들 우리 중학교 체육하는 야구 선수들은 정말 매일 맞았거든요. 지들끼리 때리고 선생님이 때리고 감독이 때리고 코치가 때리고 그러면서 왜 저렇게 맞지? 맞으면 뭐 잘하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사실은 때리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예. 그런 것들이 자꾸 반복됐던 것 같아요. 1등만 하면 된다. 그게 지금 이런 쌍둥이 사건까지 지금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이런 겁니까? 그 아동 폭행이 있었을 때 어린이집 교사라든가 또 병원의 의사라든가 반드시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죠. 신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아예 이 사태를 인지하는 순간 이 수사 기능에 넘기겠다 이런 의지가 상당히 강한 거고 이게 또 체육계의 특성상 이제 아름아름 어떤 비위 같은 것을 덮고 넘어갈 수도 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예 의무로 규정을 해버린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뭐 불거진 게 체육계입니다만 뭐 체육계뿐만이 아니고 일반 학교에서도 폭행 사건 또 왕따 사건 뭐 괴롭힘 사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피해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것까지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체육계뿐만 아니고 학교 전반에 우리 학원 전반에 좀 모순을 좀 되짚어보자. 그렇죠. 그 박준현 변호사 말처럼 그 저희가 학교 다닐 때가 뭐 한 30년쯤 됐네요. 30 됐죠. 그때는 교사한테 맞고 이런 게 매일 있었던 일이잖아요. 저는 뭐 매일 맞은 것 같아요. 저도 매일 맞은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교사가 학생을 체벌한다?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요즘은 처벌받으면 그러니까 그 체벌을 받으면 경찰을 바로 그냥 학교 중에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교사가 학생을 체벌한 경우는 이제 사라졌는데 그렇죠. 학생끼리의 폭력,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좀 근절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 맞습니다. 예. 그 방안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나만 더 볼까요? 어제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는데 다들 무죄 났네요? 아, 그렇습니다. 예, 세월호 참사 303명 숨지고 142명이 이제 다치게 된 그런 사건인데요. 일단 검찰의 기소 내용은 이랬습니다. 이제 현장 상황 파악을 해야 되는 해경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지휘 통제에도 실패했다. 즉각적으로 퇴선 유도하고 이제 선내 그 배에 진입을 해가지고 구조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이 기능을 완전히 무형화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해야 된다는 논리였는데 재판부에서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해양이 이제 역량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이게 해경 조직 전체에 좀 문제였던 부분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보여지는 여러 이제 정황들이 있는데 이제 목포 해경이 그 당시에 현장에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상 송출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상황을 시시각각 이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조차 없었던 거고요. 또 그 당시에 이제 퇴선을 유도해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당시에 현장에 있던 123 정장이 그 거짓복을 합니다. 퇴선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했다. 그러니까 해경으로서는 잘 모를 수 있었다라고 인정을 받은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사정으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예. 어쨌든 해경 지휘부 10명이 전원 무죄가 났는데 유족들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좀 참 의문입니다. 과실이라는 게 우리가 뭐 과실치사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가 될 수가 있는데 과실이라는 게 예견할 수 있는데 예견을 못했거나 회피할 수 있는데 회피를 못했을 때 그 두 가지를 과실로 우리가 법적으로 표현합니다. 예견을 못했다는 거예요. 허위 보고가 됐기 때문에 법리론 봤을 때는 이렇게 구성이 가능은 할 것 같은데, 그럼 궁극적으로, 그러면 이 세월호, 이 많은 아이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망하거나 이래 됐는데, 그럼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결과가 생기는, 이걸 누가 이게 납득할 수 있을지는, 사실은 저는 이거는 좀 의문입니다. 그럼 어떨 때는 참 쉽게 유죄를 인정하면서, 제가 사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택도 없는 것도 유죄를 인정하는데 이거는 조금 논리를 구성하면 유죄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건 또 유죄가 안 된다는 게 과연 국민들이 이거를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겼는데 아무도 책임 안 지면 113 정장 한 명 지금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과연 맞나요? 이게 나라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300여 명의 무고한 희생이 있었는데 처벌받은 사람은 현장에서 구조지휘했던 123 정장만 징역 3년 받았고
나머지 해경 간부들은 다 무죄 났고 뭐 세월호 선장은 뭐 당연히 그건 뭐 자기 잘못한 거니까요. 그 이거는 뭐 사람은. 실형이 나서 지금 복역 중이고 이런 건데 피해자는 있고 그러면 책임진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럼 이런 날이 생기면 국가가 또 이런 일 생겨도 어차피 제일 잘못해도 처벌 안 받는데요. 이런 결론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걸 조사를 해가지고 기소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시간은 시간대로 끌고 새롭게 한다는 특수조사단이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이상한 결론이 지금 난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검찰 또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특조위 조사 뭐 여러 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다 무죄 났다. 그렇죠. 결론은 그거고. 근데 뭐 이게 1심이니까요. 2심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장윤 변호사. 사실 이게 기소 단계에서부터,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부터, 그러니까 기소 전에 엄밀하게 수사가 펼쳐졌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대로 그 참사 직후에 굉장히 좀 치밀한 수사에는 우리가 다소 손을 놓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소 사실 자체가 좀 부실했고, 그렇기 때문에 유가족들도 재판부를 비난하고 비판하시기도 했지만 이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진 거 맞냐라고 또 이게 탄식을 하셨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항소심에서도 그러니까 여러 법리상 또 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해경 지도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뒤집어지기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저는 사법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정경심 교수 사건이라든지 최강욱 의원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있었던 뭐 저기 뭐죠? PHMG 사건이라든지 예. 자꾸 이런 결론이 나버리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과연 이거를 갖고 이 법관한테 맡기는 게 맞냐, 배심 제도를 하는 게 맞냐, 배심 제도가 했을 때 이게 과연 무죄가 났을까요? 저는 그래 보진 않거든요. 뭐 이게 가실 사건이니까 뭐 배심 제도 지금 안 되지만 우리는 뭐 하게 안 법상으로는. 되죠. 예. 미국 같으면 했겠죠. 했다면 뭐 결론이 과연 배심원들이 이렇게 무죄를 내려줄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2심 또 앞으로 뭐 대법원까지 가겠죠? 뭐 결과가 있으니까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아까 우리가 학교 폭력 얘기했는데 댓글에 그 얘기가 상당히 많네요. 예, 팟빵으로 킬러킨님께서 우리 아들도 운동하고 싶었는데 선배들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즐겁게 운동할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외국 사례 보면 굉장히 즐겁게 운동을 해요. 그렇게 해야 창의적인 플레이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박지성 선수도 맞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는 실수하면은 혼나고 맞으니까 네. 그게 두려워서 그렇죠. 이 창의적 플레이를 못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또 운동도 능력도 저하시키지 않나 그런 생각 들고요. 우리 보이는 라디오로는 아직도 학교에 체벌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불법입니다. 네, 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그만큼 뭐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네. 예, 이제 저희가 드릴 말씀은 교사나 뭐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서 학생과 학생끼리 이런 폭행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좀 근절시키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지훈 장윤미 변호사였습니다.